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미래교과서입니다. 190페이지에 있는 대단원사 설득의 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 설득 전략 분석하며 듣기라는 소다는 이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배움 포인트가 뭐가 있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설득 전략 3가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것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각 지문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지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됐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것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성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과 인성적 설득의 차이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요. 그죠? 먼저 이성적 설득이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할게요. 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성적 설득이라고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국어는 요약과의 싸움이거든요.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선정한 다음에 그 단어 중심으로 외우고 나머지 살은 여러분들이 붙이면 서술형의 답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어떤 문장들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성적 설득이라는 이 설명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저랑 똑같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논리, 그 다음에 끝. 네. 논리적인 거. 네. 상당히 논리적인 거.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성적 설득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냐면요. 그러니까 감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요소라고 보면 돼요.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 하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이성적 설득, 즉 논리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성적 설득은요. 자, 감성적 설득은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이의 욕망과 분노, 자긍심, 동정심 등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또 어떤 내용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나요?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뭘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 감정의 호소,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합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거는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요 설득의 정의입니다. 네, 설득이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설득이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성적인 설득에 대한 정의와 감성적인 설득의 정의가 그리 일관성이 없는 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말하는 이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얘를 빼든가 둘 다 비슷하게 이 얘를 이렇게 쓰면 듣는 이의 욕망과 분노, 자긍심, 동정심 등과 같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해야지 이성적인 설득과 감성적 설득의 그 정의가 좀 일관되죠. 근데 이 문장은 좀 일관되지 않는 것 같네요. 예. 위에도 이렇게 쓰면 밑에도 똑같이 하지.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좀 딴지를 건다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적 설득은 무엇이냐? 인성적 설득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이의 사람 됨됨이를 바탕으로 하여 듣는 이가 말하는 이와 그의 주장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키워드는 뭡니까? 사람 됨됨이겠죠. 됐죠?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적은 글을 보고 이 말 속에는 설득의 전략 중에 이성에 호소하는 것인가, 감성에 호소하는 것인가, 인성에 호소하는 것인가, 이 3가지의 설득 전략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성적 설득은 감성을 제외하고 정말 내 말은 요러요러한 주장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에 따른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야 라고 정말 상당히 논리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전략을 내세운다면 이성적 설득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물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 우리는 물을 아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아껴야 한다 라는 어떤 주장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근거는 분명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죠?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되었다. 참 이건 오명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에는 이런 근거, 그 다음에 이러한 주장에는 어떠한 감정의 호소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이죠. 아주 이성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성적 설득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성적 설득은요, 이거는 선생님은 감성적 설득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이 생각나요. 약.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 상당히 뭔가 지금과 같이 혼란한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 막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 그때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약을 구매해서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단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감성적인 것에 설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약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요런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판매하려는 전략은 가장 무서운 게 공포라는 그 감정에 호소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감성적 설득이에요. 네. 사람의 공포의 마음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죠. 네. 가장 야비한 방법이기도 한데, 네. 그게 감성적 설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동정심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하죠. 막 배고파요. 저희 집이 상당히 가난해요. 저희 집에 뭐 라면밖에 없고 쌀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보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이 유발되고 그로 인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감성적 설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인성적 설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 됨됨이, 즉 다시 말하자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냐면 출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인데 말이야, 한번 말 들어봐. 그래서 가서 말 들었어. 그런데 서울대 출신이 막 얘기하는 거야. 제가 서울대 졸업했는데요. 아니면 제가 뭐 카이스트 졸업했는데요. 제가 하버드대 출신인데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딴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뭔가 힘이 붙습니다. 묘하게. 실제 그렇다면 사기꾼이라면 안 되지만 그죠? 사기꾼이라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실제 전문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상당히 신뢰가 가고 설득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성적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세 가지만 확실히 구분했다면 여러분들 이미 뭐 끝난 거예요. 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기다. 요것도 뭐 다 안다는데, 그죠? 어쨌든 그래도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 바로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가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설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는 그냥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뭐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자가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그게 화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자일 수도 있습니다. 뭐 논설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필자 혹은 화자가 듣는 사람 혹은 읽는 사람, 독자를 얘기하겠죠. 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을 의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변화시키려 하는 언어 행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변화다, 변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독자든 혹은 청자든 간에, 듣는 사람이든 읽는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이 있었어요. 대충 뭐 요런 양상의 모습을 보인다면 말이죠.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데 설득하는 말하기, 그게 이성적인 설득이든 감성적 설득이든 인성적 설득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설득하는 말하기를 쌀라 어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자는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청자가 옳거니 하고 생각이 끝나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변화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설득이란 무엇이냐? 앞서 말했지만
생각이 바뀌는 것, 생각이 옮겨가는 것,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설득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글을 읽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변화하였다 라고 한다면 설득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설득 전략을 분석하면서 이 강연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교과서로 지금 설득 전략을 분석하면서 읽기를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세바시였나요? 이 내용의 강연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말하기 속에서 설득하는 말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듣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은 타당한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판단하면서 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 191페이지에 있는 그 생각과 발견 요거는 한번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굳이 뭐 그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좌측에 있는 그림과 우측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좌측에 있는 그림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라고 하니까 그걸 본 사람이 100만원 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당신의 소중한 양심 어떻게 버릴 수 있나요? 라고 글귀가 써있는 거울을 어떤 사람이 보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맞아, 내 양심은 버릴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의 설득은 어떤 설득 전략이 쓰였다 보입니까? 아무래도 이 자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목길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내야 하는 과태료 양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성적 설득 방법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죠? 어떤 감정에도 호소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인성적인 부분, 말하는 이의 인성, 사람 됨됨이를 제시하는 것도 전혀 없죠. 때문에 이성적 설득 쪽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 그림은요. 이거는 아무래도 감성적 설득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자습서에서는 이것이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느끼는 죄책감을 떠오르게 하여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양심에 호소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설득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사실 설득 전략이 딱딱딱 요 세 가지가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뭐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사람의 글 속에 인성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막 딱딱딱 무슨 법칙처럼 자르듯이 이건 무조건 이성적 설득 막 100%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네. 일단은 그걸 또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야말로 본격적으로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요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입니다. 강연. 강연이 뭔지 다 알고 있나요? 강연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하기입니다. 말하기인데 사적인 말하기냐 공적인 말하기냐라고 구분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공적인 말하기가 되겠죠. 여러 청중, 듣는 사람이 많은 여러 다수인 청중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나와서 무대에서 공적인 말하기를 실현하고 있죠.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설득이 목적입니다. 강연을 듣고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다잡는 어떤 계기가 되도록 하죠. 이게 설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줍니다. 그죠? 이게 강연의 어떤 목적 내지 뭐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상당히 논리적 말하기가 밑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죠? 논리적 말하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감성적 설득 전략도 있을 것이고 인성적 설득 전략도 가미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라고 하는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요. 그게 글이든 말이든 독자에게 있어서는
호기심. 청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호기심.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주의 집중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면 돼요. 주의 집중 아니면 주의 환기라는 말로 많이 쓰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호기심 아니면 흥미 이런 식의 내용으로 무조건 이어져야 됩니다. 질문이 나왔네? 그러면 이건 독자의 호기심 흥미 혹은 청중의 호기심 흥미 주의 집중 주의 환기를 그런 노리는 전략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라고 질문하는데 듣는 사람은 나 야구 좋아하는데? 난 야구 싫어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면서 호기심과 흥미가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청중의 어떤 반응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하는 이가 질문을 던지고 자신과 공통점을 이야기하여 강연의 내용에 집중을 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집중을 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집중을 하게 만든 것이죠. 주의, 환기, 그죠? 질문을 던지는 전략. 그 다음에 저도 야구 중계 잘 보는 편인데요. 정말 많이 계시네요. 저도 야구 중계 참 좋아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공감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감대 형성하는 것만큼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감도가 바로 상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강의를 떠나서 정말 친구를 잘 만들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는 사람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자신의 그 관심사와 비슷하다면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더욱더 친밀도는 금방 급격하게 친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이런 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야구 중계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베어스 팀의 경기였어요. 그 당시 투수는 이현승 선수였고요. 포수는 양의지 선수였어요. 베어스 팀이 위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양의지 포수가 타임을 요청하더니 이현승 투수에게로 닿았어요. 보통 그럴 때 작전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의지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이현승 투수가 글러브로 이렇게 약간 쥐어박는 신용하더니 피치 굳고는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이야기, 이 강연자가 얘기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내용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배경 이야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요 부분을 선생님이 왜 밑줄 쳤냐면요. 이 부분을 말할 때 이 강연자가 상당히 투수의 동작과 표정을 흉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요거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 강연자가 이거 얘기한 그 영상이. 그때 이 사람의 동작과 표정을 흉내내는 걸로 봐서는 어떠한 전략을 사용했냐면요. 여기서는 그 비언어적인 요소를 사용했거든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비언어적 표현이 뭐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네. 지금부터 알면 되죠. 네. 그럼 비언어적인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여기다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아주 간단하게. 자, 비언어적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한자어만 좀 알면 돼요. 일단 비언어적인 표현은요. 아닐 삐자를 쓴 겁니다. 아닐 삐자.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언어가 아닌 것. 눈짓, 손짓, 몸짓, 얼굴 찡그리는 표정, 화난 표정, 웃는 표정 그것이 음성적 언어로 구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성적 언어로 구사되지 않는 그런 음성적 언어 이외에 문장과 같은 어떤 문자적 언어 이외에 나머지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동작, 그러니까 몸짓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정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짓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우리들이 음성적으로 말하는 이 언어적 표현 이외의 나머지의 것들을 모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이 음성 언어가 아닌 표현들, 그죠? 막 여러 가지 욕도 막 손가락
주먹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은요, 반만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자. 그래서 절반만 언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절반만 언어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자, 봐봐요. 선생님이 조그맣게 반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소리를 소리의 어떤 크기, 그러니까 이것도 반언어적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 네, 이런 것도 반언어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작게 얘기하느냐, 하지마! 크게 얘기하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반언어적 표현이에요. 뭐 억양이라든지, 뭐 밥 먹었니? 이런 것들 모두 다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음성 언어에 수반되어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부수적인 표현들을 모두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반만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언어가 아닌 것이고 이것은 절반만 언어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다고 이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가 아닌 나머지의 것들, 동작, 몸짓, 표정, 손짓 이런 것들을 일련의 것들을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여기 이 부분에서는요, 비언어적 표현이 사용됐죠. 쥐어박는 신용, 몸짓이잖아요. 피식 웃고 얼굴 표정이죠.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런 것을 이 강연자가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둘째, 셋째 이런 게 있습니다.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펴는 것 또한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도 대표적인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강연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이죠. 네.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이 뭔지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돌아가고 경기 진행되었고 스포츠 해설자가 방금 양의지 포수 뭐라고 한 걸까요? 했지만 중계를 보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베어스 팀은 위기 상황 잘 넘겼고요. 이현승 투수가 공을 잘 던졌죠. 그 다음에 승리 투수가 이현승 선수가 됐고 끝나고 나서 어떤 기자가 이현승 투수를 인터뷰하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까만 거 있죠? 이걸 언더셔츠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현승 투수가 두 겹을 입고 있었대요. 양의지 포수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다가와서 했다는 말이 형 이거 두 개 껴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승 투수는 무슨 실험 소리야 싶으니까 야 들어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헤어진 거죠. 양의지 포수가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형 긴장 풀어 힘 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상세하게 분석을 해줄게요. 네, 일단 그 야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그냥 뒤로 스킵해도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빼서 이겼다라는 내용이 뭐 주된 내용이니까요. 자, 때는 2015년도 10월 11일 날에 두산 베어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였죠. 그때 플레이오프 2차전이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찾아보세요. 굳이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황이 2사 만루예요. 그러니까 3명의 타자의 공격의 기회가 있죠. 그 중에서 2명이 아웃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명이 남은 한 번의 어떤 공격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계속 어쨌든 공격에 성공하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그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3번의 기회 중에 2번이 지금 아웃된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점수는 3대2의 스코어였고요. 그러니까 이현승 투수가 속한 베어스 팀이 1점 앞선 상황이었고 8회 초입니다. 비교적 끝무렵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무리 투수예요. 마무리 투수.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냐면 뒷문을 맞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는 이 3대2의 스코어로 끝내겠다는 것이죠. 히어로즈에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이현승 투수가 물론 잘 던져야지만이 한 점도 내주지 않고 이 상태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를 감독이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발 투수의 힘이 빠졌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로서 정말 끝마무리를 잘하는 묵직한 친구를, 그러니까 보통 마무리 투수는 상당히 담력이 있어야 돼요. 강단이 좀 있어야죠. 쫄지 않고 그런 친구를 내보내서 요 스코어를 절대 뭐 따라잡히지 않고 끝내버리겠다는 의도로서 마무리 투수를 내보내죠. 그래서 마무리 투수로서 이현승 투수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1루와 2루에 이미 주자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타자가 등장한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요, 박병호라는 사람입니다. 박병호.
박병호 선수인데 이 선수가 메이저 리그까지 진출했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타격감이 좋은 타자입니다. 더군다나 번호가 4번이면은 그 팀의 4번 타자라는 것은 한 방이 결정력이 있는 타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4번 타자. 그래서 이현승 투수는 고의 사구를 이렇게 휙 던집니다. 네, 어쨌든 치지 못하도록 일부러 바깥으로 던지는 것을 고의 사구로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는 감독이라든지 어쨌든 투수 코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벤치에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박병호가 한 방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주자가 2명이나 나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아니면 어쨌든 이 4번 타자 박병호랑 승부를 했다가 그냥 홈런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역전이거든요. 3점 먹거든요. 그래서 고의사구 일단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그 다음 타자를 이제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다음 타자를 잡고 2사 만루니까 한 명만 더 잡으면은 완전 이제 체인지, 공수가 이제 교대가 되니까 한 명만 잡으면 되니까 난 얘는 일단 거르겠다는 의미로 고의사구를 합니다. 그래서 4번 타자 나가요. 그래서 만루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한 선수가 5번 타자 유한준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참 대단한 게, 이 사람이 정규리그 최다 안타 1위거든요. 장난 아니죠. 거기다가 타율로만 따지면 2위입니다. 1위를 다투는, 그러니까 타격감에 거의 어마어마하게 물이 오른 선수인 거죠. 그 선수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박병호가 가니 이제 유한준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현승 투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감을 받겠죠. 그죠?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주자는 다 나가 있고 만루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으나 비교적 끝무렵이긴 하지만 만루인 상황이고, 거기다가 최다 안타 1위, 타율 2위인 유한준 선수가 내 앞에 있다. 상당히 긴장이 되겠죠. 그죠? 스트레스가 아주 많았을 겁니다. 이때 이현승 선수가. 네, 그래서 딱 한 명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루인, 아주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며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현승 투수가 얼마나 긴장을 해야 됐던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요. 물론 여기 야구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 됩니다. 이런 거 뭐 2사 만루였냐, 3대 2의 스코어였냐, 이런 거 질문이 나오면 자, 그래서 힘 빼, 긴장 풀어, 힘 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양의지 선수의 그 말입니다. 양의지 선수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형, 이거 2개 껴입었어? 추워? 나이 들었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표면적으로는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이 양의지 선수가 진짜 의도했던 이면적 의미는 무엇이라 볼 수 있나요? 바로 이거죠. 긴장 풀어. 형, 괜찮아. 힘 빼. 이게 진짜 의도한 이면적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형,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야. 형만 쳐다보고 있어. 다. 이번 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잘 던져야 돼. 힘내!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아주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러면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양의지 선수는 그런 류의 내용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힘을 뺄 수 있게 하는 의도의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이 말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말하는 이의 어떤 그 설득 전략, 처음 부분에 쓰인 말하는 이의 설득 전략을 옮겨 적어 보겠습니다. 자수에 있는 걸. 자, 이렇게 뭐 이성적 설득과 감성적 설득에 대해서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수의 농담과 그 의미를 들어서 중요한 순간에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함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성적 설득이 등장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 다음에 감성적 설득이 등장한 부분은요, 포수와 투수의 대화, 말투, 몸짓을 실감나게 재현해서 듣는 이들에게 웃음을 줬다 라는 부분은 감성적 설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섞여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이해와 탐구 부분인데요. 197페이지 이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1번 봅시다. 이 강연에 말하는 이가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부분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걸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연 속에서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인생에서 힘을 줄 때 주고 뺄 때는 빼야 된다라는 주장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주장의 설득력이 힘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적절한 근거들이 여러 가지 제시가 돼야 되겠죠. 타당한 근거들. 자, 근데 야구 경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자, 요렇게 뭐 야구 경기 예시 뭐 사례죠. 포수의 농담으로 투수가 힘을 빼고 경기를 잘 치르게 되었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고요. 마라톤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음료를 마시면서 쉴 때도 있다를 근거로 들어서 주장을 더욱더 힘을 덧보탰고요. 만다꼬라는 얘기, 그 사투리, 지역방언과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강연 프로그램 출연이 걱정됐지만 만다꼬를 떠올리면서 긴장을 풀었다. 이 만다꼬가 그러니까 이 강연자의 아버님께서 그렇게 만다꼬를 갖다가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전문은 한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박과 약박, 음표와 심표가 리듬 만들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자, 어쨌든 이것들이 다 모두 사례, 그죠? 얘도 사례, 여러 가지 만다꼬의 사례, 그 다음에 음악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주장을, 그러니까 주장이라는 것은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글에, 이 말에 결론을 더욱더 뒷받침해주는 이성적 설득의 전략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일련의 이런 사고 과정이 논리적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 근거 네 가지를 이렇게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주장을 위해서 뒷받침해줬다는 것은 상당한 이성적 설득 전략으로서 논리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하는 이는 자신의 간접적 또는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다양한 구체적 사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끌어냈으므로 이거는 뭡니까? 귀남 논증이죠. 사실 이러한 정의가 귀남 논증에 대한 정의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네. 앞서 말했지만 여기 위에다가 링크 시켜줄게요. 다시 한번 위에다 링크 시켜줄 테니까 여기 이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귀남 논증과 연역 논증에 대한 올바른 정의까지 설명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세요. 네. 하지만 교과서에서 언급하는 귀남 논증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면은 귀납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했을 때 그때 나뭇가지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구체적 사실, 사례에서 일반적인 어떤 원리에 도달하게 되면 귀납 논증이다 라고 교과서 입장은 그렇다고요.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정확한 그런 정의는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귀납 논증입니다. 됐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감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파고 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일단은 강연 내용 중에 이거 연결 짓는 겁니다. 강연 내용 중에 첫 번째,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정말 많이 계시네요. 와, 저도 야구 중계 곧잘 보는 편인데요. 이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감대 형성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에다가 줄을 그어야 맞겠습니까? 여기 밑에 여기 있죠. 여기다가 쭉 그으면 됩니다. 왜냐면 듣는 이와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을 말하여 거리감을 좁혔다. 거리감을 좁혔다는 것, 이것은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거리감, 이게 포인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다꼬 그래 쎄 빠지게 쌌노. 번역하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니? 만다꼬 그 돈 주고 샀노? 뭐하러 그 많은 돈을 들여 샀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 만다꼬라는 말 자체가 우스꽝스럽죠. 네.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으면 만다꼬가 나오면 바로 무엇과 연결시키면 되냐면 웃음과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웃음. 만다꼬는 뭐다? 웃음. 기억이 안 나면 웃기잖아요. 만다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를테면 제가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디에다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바로 다 알겠지만 이 부분입니다. 솔직 고백에서 무엇을 일으키냐면요. 동정심을 일으킵니다. 동정심 역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 볼 수가 있겠죠. 동정심이 포인트.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평소에 이렇게 잘 웃던 사람도 카메라 정색하고 들이대면 표정이 굳죠. 결혼식 같은 데서도 신랑 신부하게 올라오세요. 카메라 여기 보세요. 잘 밀착하고 45도 하시고 웃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찍으면 결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입꼬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다 연결시키면 되냐면 이거는 좀 머네요. 여기 위에 여기까지. 그래서 누구나 겪어보았을 이야기를 해서 역시 또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 그죠? 공감대, 거리감, 동정심, 웃음 이런 것들은 모두 감성적 설득 전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기우인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의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선생님이 공감대라고 얘기했다 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도 있을까봐 걱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이야기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는 경험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험. 근데 이거는요. 경험이 아니라 관심사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하지만 요거는요. 이건 경험이잖아요. 그죠? 물론 학생들은 경험 많이 못하겠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성인, 남녀들은 이런 상황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경험과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고요. 이거는 관심사와 관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때문에 관심사가 공통된 관심사가 있음으로 해서 거리감을 좁히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고 봐야 되는 게 더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관심사, 이거는 경험이라는 걸 구분 잘해야 돼요. 그냥 공감되네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줄 그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만약에 이제 시험 풀 때, 문제 풀 때 여기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문제 내실 수 있어요. 오답으로. 근데 이거는 경험의 얘기지 이것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인성적 설득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스스로 욕망이 아닌 욕망을 주입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런 차를 몰아라. 이런 코트를 입어라. 이런 집에서 살아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원하게 될 때는 그게 스스로만의 욕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 만다꼬를 되새겨 보기를 권합니다. 뭔가를 굉장히 갖고 싶어질 때 만다꼬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이게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술에 휘둘려서 잠시 그렇다고 착각하는 건지 생각할 시간을 벌 수도 있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어떠한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인성적 설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나면 바로 인성적 설득으로 연관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적 설득의 그 요소가 출신, 사람 됨됨이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출신과 됨됨이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저는 카피라이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에서 정말 사람들을 그 마음을 확 휘어잡는 그런 문구를 생산해내는 직업을 가진 전문인이잖아요. 그 전문인이 이렇게 말하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말하니까 와 묘하게 설득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성적 설득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전문가라서 더 저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가. 이게 인성적 설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렇게 직업적 전문성을 내세워 욕망을 되돌아보기를 제안한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여기다는 이렇게 써볼게요. 옮겨 적었습니다. 말하는 이가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니까 신뢰감이 높아져. 말하는 이가 건강한 인생관을 지니고 있고 침착한 태도로 말을 하니 더욱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인생관이라는 말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적 설득에는 인생관, 이게 댐댐이에요. 댐댐이. 아, 그 사람이 어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그게 댐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출신인가, 이런 것들이 인성적 설득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요소다. 이걸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으니 이 부분 하고 넘어갈게요. 핵심 정리. 자, 갈래는 강연입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대중적입니다. 큰 문제 없죠, 그죠? 주제, 인생에서 힘을 뺄 때 빼고 줄 때 주는 것의 중요성. 특징이 중요하죠, 항상, 그죠? 사투리 활용했습니다. 만닿고 뭐 한다고 의 그 사투리죠. 그걸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말한 이의 경험을 활용해서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실제적인 자신의 경험, 특히 그 가훈과 관련된 경험을 얘기함으로 해서 청중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듣는 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도 그런데요 라고 하면서 거리감을 좁히는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머를 사용했다. 그래서 듣는 얘기 즐거움을 준다. 유머 사용했다는 것은,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떠한 설득 전략입니까? 이성적? 아니면 감성적? 아니면 인성적? 뭡니까? 감정이잖아요. 그죠? 웃음. 감성적 설득 전략이죠. 예, 이런 걸 사용해서 듣는 이에게 즐거움을 준과 동시에 설득력을 높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미래엔 중3 수업 오매불망 기다렸던 친구들한테 해갈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됐다면 참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어찌어찌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역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운영하는 채널이니까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은 어떠한 설득 전략이지?